이제 제17차 콜로퀴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다산 정약용의 마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콜로퀴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된 콜로퀴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다산 정약용 문화교육원에서는 콜로퀴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어서 다산 선생님의 정신과 그리고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다산 선생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산 선생님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구현할 것이냐를 놓고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번이 17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17번째로 이 행사에 문을 열어주실 우리 정기환 이사장님을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다산 정약용 문화교육원 회원 여러분과 지역의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원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2021년 이 시대에 다산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대주제로 다산 콜로퀴움 행사를 시작한 이래 벌써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문을 여는 첫 번째 콜로퀴움이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17차 콜로퀴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산 콜로퀴움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 시에 나타난 성기정신과 자연관입니다.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분은 서강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인하대학교 프론티아코대학에서 한시와 그리고 국어 어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윤인현 교수님입니다. 다산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평생 2,500여 수의 시를 쓰시고 남기셨습니다. 선생의 한시는 선생의 주름살과 같은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시 한 편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선생의 2,500여 편의 시는 일상적인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사리에 통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다스리는 역량과 또 지극한 도를 터득할 수 있게 합니다. 윤 교수님은 우리 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매주 우리 회원 단톡방에 한시로 보는 다산의 성애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시와 해설을 겸한 다산 한시 컬럼을 주 1회 지금 1년 이상 1년째 연재를 해주시며 우리 회원 단톡방에 지적 욕구와 그리고 품격을 한껏 높여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제를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사는 통상 이사장인 제가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의 고문이시고 또 전 강서 교육청장을 역임하신 정만섭 고문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만섭 고문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오늘 발제를 하고 계시는 윤인현 교수님과 같이 같은 날
같은 지정 요소 밑에서 한국 고전 문학에 나타난 우도와 우도론이라는 주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도라, 버두자의 길도자, 참된 버사김의 도리, 그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회차보다도 기조서와 발제가 아주 멋진 앙상블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인용 교수님과 그리고 정만석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한시의 향기와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콜로키움의 기조사를 해주실 분과 그리고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사실 여러 차례 우리가 콜로키움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다산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시를 대상으로 해서 콜로키움의 주제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윤희현 교수님과 함께 같은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두 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17번째 콜로키움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콜로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익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본원에 고문이시기도 하시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서울 강서교육청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만석 고문이시자 문학 박사님을 소개해서 기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만석입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중복된 얘기는 빼고 오늘 사실 윤희현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지금부터 24년 전일 거예요. 24년 전. 그때 서강대학교에서 정혜일 교수 지도하에 같은 날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 심사위였던 5분 교수님 중에서 3분은 다 작고하셨고 현재 이제 2분이 계신데 그때만은 서강대, 이화여대, 연대 같이 교환학점제가 되는데 서강대 국문과는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 연대, 이대에서는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참 그때 참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던 그런 인연으로 기조서는 우리 정기현 이사장님이 아주 잘하셔서 여러 번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80이 되고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해달아서 그 뜻깊은 인연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희현 교수의 단톡방에 매주 나오는 그 한시 강독을 볼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렸다 이렇게 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윤 교수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길래 그 논문에 대한 오늘 발표한 논문은 다산은 한시에 나타난 선비 정신과 자연관입니다.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 처해도 참된 그 선비로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세상을 건지거나 바로잡고 밝히는 뜻을 잊지 않는 것을 선비 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는 바로 공자의 삶의 자세와 유가적 전통의 선비 정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산 선생의 일생을 반영한 한시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 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한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라는 역경에서도 현실을 잊지 않고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의 자연관이란 무라일치의 경지로 나와 자연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심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동양적 자연관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한시에서 보여준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정과 그다음 유배대 가셔서 그 처자식 안부를 걱정하는 것, 또한 그 핍박받는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풍자의 시를 창작한 것 등이 동양적 자연관이 반영된 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다산 정약용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선비정신과 유자의 자연관을 다산의 한시를 통해서 주장한 그 논문이며, 특히 자연관을 동양적 사고로 새롭게 주장을 펼쳤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의 자연은 주제와 객체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라일치의 대상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야말로 가장 자연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양적 관점에서 다산의 시문학을 바라본 그 점이 본 논문의 특징이면서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영조대로부터 헌종대까지 생존했던 학자 정약용 선생과 다소 연관이 깊은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그 외가가 해남 윤씨이며 어머니는 그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제 윤두소의 손녀가 됩니다. 그래서 고산은 문인으로서 26세에 진사시에 장흥급제해서 성균관 유생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거치면서 83세로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배 생활을 20년 정도 했고 은거 생활을 19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통해서 다산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서, 경서유토와 같은 그런 많은 한시 등의 사회시 계열의 시를 남겼던 점은 바로 외가의 고산 윤선도 선생 같은 그 훌륭한 문맥을 이어받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상당히 영향을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성우 이익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여의당 전서에 실린 한시 박학이라는 그 시에서 성우 선생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시는 33세 되던 해에 지은 시인데 성우 이익의 학문을 칭송하면서 100대의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산은 여의당전서 상중시에서 성우를 통해 천지의 큼과 일월의 밝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산 선생은 성우의 학술적 영역의 사상이 자신의 생각의 자양분이 되었다고도 하였습니다. 성우의 영향으로 신분 제도의 인재 등용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인간 평등 사상과 근검 절약의 정치를 강조했고 또 민생을 돌보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민본 사상과 경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성호 선생의 해박한 학술적 성취를 흠모하고 사숙한 결과이며 다산호 선비정신의 자연관에도 반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윤일원 교수의 다산의 한시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자연관에 대한 도착은 다산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윤일원 교수의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서 다산 선생을 좀 더 깊이 사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조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만석 고문님께서 상당히 긴 기조사를 해주셨죠. 가서 좀 우리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을 많이 우리 기조사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익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만섭 선생님은 일찌감치 고전 문학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귀는 사귐의 도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만섭 선생님이 공부했던 고전 문학 속에서 대표적인 선비 한 분과 대표적인 또 대표적인 자연관을 추구해서 선비의 삶을 살았던 두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향후 우리가 플로우킹을 진행하면서 두 분의 성호 이익 선생님과 윤선도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좀 함께 곁들이면서 앞으로 플로우킹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윤희연 선생님은 다산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1년간 저희 카톡을 통해서 이미 예비적인 공부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읽었던 분이라면 굉장히 오늘 발표한 내용과 함께 겹쳐서 복습하는 효과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자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을 뒤집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의 교육을 받은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 서부의 오랜 교육관에 의해서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해 왔는데 오늘 우리 윤희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논지를 통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우리 윤희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소개받은 윤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시는 우리 그 작가의 어떤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살 같습니다. 그 삶의 흔적들,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죠. 마치 서진들은 한시를 일기처럼 쓰셨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그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다산 선생의 삶의 지침, 진짜 지성인으로서의 우리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따라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밑줄을 쳐서 왔는데 밑줄 친 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 또 나중에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10쪽입니다.
다산 한시에 나타난 선비 정신과 자연감. 저는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대학에 있습니다. 프론티어 학부대학은 옛날로 치면 교양학부인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그래서 거기서 제 소속은 프론티어 학부대학에 있고 강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부터 전문까지. 제가 조금 한시 비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귀한 연구자입니다. 한시도 어려운데 한시 비평을 했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께서 특별히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우리 정만석 교육장님하고 저희 지도 교수하고는 동갑이었습니다. 나이가 같았는데 굉장히 깍듯하게 모셨고 그런 게 되게 감동스러웠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도. 네. 고맙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산의 한시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자연관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비정신이란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 처해도 철저한 선비로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세상을 건지거나 바로잡고 밝히려는 뜻을 잊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논어 헌문편 격적장에 보면 성인의 마음이 일찍 천하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또 미자편 우경장에는 공자가 자료에게 하는 말로 언자인 장저와 거릭에게 나루터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언둔자인 장저와 거릭은 사람을 피하는 선비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선비인 자기들을 따르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조수와는 더불어 무리지어 살기를 같이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리를 허해하지 않고서 이런 사람의 무리와 더불어 하지 않고서 누구를 허해하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겠는가? 인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하가 도가 있으면 후가 공구죠.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참여하지 않느니라 했다. 그래서 무도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정자의 주석에서 성인께서 천하를 잇는 마음을 감히 두시지 않으셨다. 이게 유자의 선비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각 지역의 선비들이 어병을 일으킨 것이 다 이 선비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장제의 주석에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방법은 무도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기필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었다.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는 공자의 삶의 자세와 유가적 전통의 선비 정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도한 세상일수록 현실을 떠나지 않겠다는 공자와 그와 같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역대의 철저한 선비들의 삶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저한 선비들의 문학에서는 세상이 무도하다고 단정하여 세상을 등지거나 바로잡는 일을 결코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도한 세상을 풍자하거나 밝혀보려는 의지를 담은 시들이 많았습니다. 올곧은 선비였던 다산의 한시에서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밝힌 시들이 많습니다. 자연이란 인공적인 조작에 의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특히 육아에서 말하는 자연에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자연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문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이라 하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자연을 일컫는 말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육아에서의 자연과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육아의 자연관을 인생관과 무관한 것처럼 말하기 편한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자연관이며 현실에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 한탄하는 것도 자연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님 복양과 처자식의 부양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등에 대한 애착심도 자연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과 처자식을 잘 부양하기 어려운 현실은 자연스럽지 못한 자연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에서의 자연관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연이 만약 우리에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자연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자연관은 우주 질서 내에 있는 것은 모두 자연이며 그중 우리 삶의 현실만큼 절실하게 다가오는 자연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자연에만 자연을 감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육아의 자연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아의 자연관에서는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삶의 일면을 살펴보고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자들의 문학 작품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영분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철 문학이든지 보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임금한테 바치고 싶다. 이게 진짜 유자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임금한테 아부한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거는 성비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연구 방법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웃과 만물이 불편하면 내 몸의 혈맥이나 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라일체의 자세를 자연을 보는 최고의 경지로 여겨왔습니다. 인자가 천지 만물로서 일체를 삼으며 자기 몸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니라고 한 것만 보아도 무려 일체는 애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 연구 중 자연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구 사상의 영향으로 자연을 객관화시켜 주체인 나와는 다른 객체로 보고 자연을 종종 정복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자연관에는 서구 사상으로 이해될 자연관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선비였던 다사는 문채책에서 천지간의 큰 문장은 물태와 인정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진실되게 나타내는 시 정신과 두터운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자연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다산의 한시를 통해서 어떤 곳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 그의 선비정신과 문채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처럼 자연을 노래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인생살이를 묘사하는 육아적 자연관의 일면을 살펴보자 합니다. 한시에 나타난 나설의 선비정신과 자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다산의 선비정신, 다산이 곡산 부사로 나갔을 때 문유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그 글에 선비의 개념과 선비정신에 대한 내력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문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에 이에 제시문에서 다산은 선비는 덕행을 행하는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애기 유행편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애기 17장은 공자 자신이 결론을 지어 신과 을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구에서는 선비 정신을 수술하되 다산이 강조한 애기 유행편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유교의 경전, 곧 논어와 맹자, 그리고 논어 집주와 주역 등에 나타난 경전의 뜻도 경우에 따라서는 논거로 삼겠습니다. 선비는 널리 배워서 세상의 도를 행함을 알아야 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서 옛날 문물 제도와 의례 등을 본보기를 하여 사물의 온갖 방면을 절차 탐망하며 도가 아니면 그 녹이 나라를 나누어 줄 만큼 크도 합천한 것으로 보며 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애기 유행편에 나타난 선비의 교범입니다. 다산도 이의 내용처럼 수학계에는 출사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산이 18세에 되던 해에 지은 해동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금강산의 기암 개석에 대한 아름다움과 성경 같은 배변을 묘사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응가하는 객이 없음을 오히려 애석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출사보다는 살림언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1779년 18세의 다산은 돌아오는 길에 용대판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에서 곧장 가족이 끌고 이곳에서 숨고 싶어 진흙길에 뱃을 구함도 낫고 말고 라고 하여 가거시험에 급제하여 뱃을길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회의를 두었습니다. 아마 당쟁이 심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산은 가거시험이 벨령문을 익혀서 보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그 시험 자체가 백해무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가거시험의 무의건 다산뿐만 아니고 태계 이황, 율곡 이 선생도 다 같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름 백파의 갈등이라는 시대적 문제로도 배설사리에 대한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거듭된 명으로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가거시험 공부를 위해 한양에 입성하지만 유학생활 그 어찌 없으려만 헤매다가 가정 꾸릴 틈이 없어 시골 땅 논밭으로 다시 돌아가 옹밭 선밭 일금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여 출처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산의 출처에 대한 갈등은 28세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에 같은 범민이 나타난 작품이 하일 한 초천 여름에 소내로 돌아오다라는 시인데요. 밑에 마지막 두 구만 읽어보겠습니다. 한자가 5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원이라고 합니다. 8줄이죠. 그러면 절구가 돼요. 4줄이면 절구, 8줄이면 율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5원 율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그 한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황보 선생님을 보셨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마지막 자가 향자입니다. 향자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번째 줄에 마지막에 량, 여섯 번째 마지막에 장,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랑, 다 마침이 이음으로 끝나죠. 이런 게 아분법이라고 합니다. 아분. 그래서 짝수의 마지막에 이런 똑같은 음을 써서 아분을 지키는 것. 이 아분법인데요. 5원을 읽을 때는 두자시대로 끈을 읽어주면 됩니다. 행후 고미정하고 생리 문어랑이라 이렇게. 그래서 행후 고미정하고 진태를 아무래도 정하기 어려워 생리 문어랑이라 생계의 이치를 어부에게 물으나 보리. 이에 실은 다산이 자기 봉하부에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진주로 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다산이 아내와 함께 잠시 소내에 왔다가 지은 것입니다.
봄에 가그 공부를 위해 한양에 갔다가 여름에 잠시 고향에 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벼슬살이에 대한 진태를 아직 정하지 못해 생활하는 이치를 부, 이때 부자를 지아비 부자입니다. 이런 지아비 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사내.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 여보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용, 객지 생활에 지쳐서라는 시에서도 성균관 시험에 3번 낙방하고 서울 현방에 머물면서 지은 시로 먼지 막는 부채를 자주 들고서 협곡으로 올라가는 배를 늘 그리네라고 하여 출처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부치는 암행의사의 탄핵을 받아 파면당하고 장인은 숙천으로 귀향을 갔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도 흙탕물 속에서 당쟁이를 갈등 속에서 벼슬을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담긴 시입니다. 고공탄, 뱃사공의 탄식이라는 시에도 나는 본래 삶 중에서 약촉해는 늙으니 우연히 강에 나와 뱃사공이 되었네라고 하여 삶의 길이 잘못됐음을 탄식하였으며 강흥이수에서도 한 세상 건너기가 술 마시기 같아서 시작할 땐 을에 한두 잔일세 마시면 갑자기 취하기 쉽고 취하면 본 마음 어두워지네. 100잔을 기울이면 정신없이 취하여 거친 숨 몰아쉬며 무진무진 마시더네 라고 하여 뱃슬욕과 명예욕을 술 마시는 욕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논어 미자편 장인장에 범시 주석에 뱃을하는 자는 핸들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니 그러므로 한번 빠져들면 끝일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와 같은 뜻입니다. 맹하 영처자 초천이라는 초여름에 처자를 거느리고 소내로 돌아오다라는 시에서 소내에 왕래함이 본디 절로 즐거운데 농문산에 연갈 날 어느 때나 돌아올까? 나갈 건가 취할 건가 밤새워 생각해도 고향수와 달리 영리의 정답이 없어라고 하여 출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산이 출처에 갈등하면서도 과거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선비정신이죠. 맹자 양형장에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커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차 장성해서 세상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도를 행하는 데에는 뱃을길에 나가는 것보다 빠르고 좋은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세상의 도를 밝히고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과거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도를 펼칠 수 없음을 이 인용 정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은 조광조와 조광조와 태계 이황 선생처럼 조정을 높여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경륜의 도도 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산이 출처간에서 갈등하면서 과거 시험 공부를 계속한 이유는 철저한 선비라면 무도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결코 세상과 세상 사람을 등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행편의 제3장에 선비는 거치에 엄숙하고 행동은 공경스러우며 거처를 정할 때에는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세상에 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33세 때 경기 암행의사를 명을 받고 연천 지방 파주죠. 순찰하면서 본 참상을 봉지 영찰도 적성촌사장 유지를 받들고 영찰하여 적성 시골집에 이르러 짓다 해서 오호라 이런 집이 천지에 가득한데
구중궁궐 깊고 멀어 어찌다 살펴보라. 한나라 배설인 직지사자는 이천석 관리라도 마음대로 처분했네 라고 하여 나쁜 관리를 처벌하고픈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길을 갈 때에는 험하고 쉬운 길에 이점을 다투지 않는다고 한 애개의 내용처럼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지방 간의 행포를 직접 목도하고 기경한 후 앞날에 개인적인 이점과 관계없이 가령 추구하는 목민자를 논지하여 암여의사로서의 바른 정사를 보였습니다. 34세 다사는 주문 사건, 그러니까 중국인 주문무 신부 사건이죠. 교남인의 내부적 갈등으로 충청도 청량군 금정철방으로 자천이 되었습니다. 남인 중에서도 그 공격한 이기경이라든지 홍나간 이런 인물들이 있고 특히 목만중, 그렇죠? 목만중이 박장서를 사주에서 상수를 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잔입이 발각된 후 기호 남인에 대한 노론 백파와 남인 공석파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남인 공석파인 박장설이 이가한이 사학에, 이때 사는 사학할 사자입니다. 사학할 사 영수에게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암선생 연보에 의하면 다사는 박장설의 배후에 남인 공석파의 영수인 목만중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만중은 예전에 다산이 감시에 급제할 때만 해도 다산 지방과 왕래를 했던 인물입니다. 1783년 다산이 감시에, 그러니까 초시죠, 합격하고 소내로 향할 때 두모포, 그러니까 두물머리와 같은 말입니다. 청계천 물이 중양천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모이는 곳을 두모포로 했고 그곳이 지금 옥수동입니다. 그래서부터 다산 부자와 동행하였고 소내에 도착한 사흘로 다산이 수종사를 요랑할 때 역시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만중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은 기호남인의 내부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기호남인 중 이가한이 최자공의 후계자로 부상하자 이가한과 가까운 다산과 이성은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가한은 애직인 충주 목사로 자천되고 이성은은 예산으로 유배되고 다산은 금정철방으로 자천되었던 것입니다. 1795년 7월 26일 다산에는 이날이 금정철방으로 자천되는 날이죠. 부임하면서 건마운은 대글입니다. 대조는 시짓는 일, 문장 쓰는 일, 좋은 개체 아니거니 궁벽간 해변 역참으로 자천함도 성은이로다. 호서 사람들이 미혹되어 깨우치지 않는다니 이 걸음이 되려 회양태수 급함의 급함과 비슷하여라 라고 하여 다산은 궁굴에서 경세의 문장을 짓는 것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인이 하는 배설자리 찰방 배설에도 성은에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36세에 다시 사학을 신봉한다는 죄로 황해도 곡산도부 부사로 자천이 됩니다. 목민가로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2년 정도 하는데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장부 곡산 사전 1 청년유자 곡산으로 부임하게 되어 어전에 하직하는 날 서글픈 마음이 드러난 그런 시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산은 송나라의 덕원발과 소성의 고사를 통해 반대파에 의해
곡산도 부사로 쫓겨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군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의식을 보이는 선비정신의 일면을 보였습니다. 애기 유행편에 유자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밝혀준 대목이 있습니다. 선비가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서 자기 몸을 단단히 무장하며 충신으로 자기 몸을 무장한다는 뜻이죠. A로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도구를 삼으며 항상 인을 행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깨하지 않고 언제나 의리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를 추구해 나갈 것을 생각해서 비록 위세와 무력을 가해오고 폭정을 해온다 하더라도 그 지조를 굽혀 마음을 옮기지 않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우뚝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선비라는 거죠. 네, 이게 선비다. 다산은 노른 백파로부터 모함받아 시련을 당하지만 정조에 대한 충과 의를 다함으로써 선비로서의 충절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지은 고시에서 사단인의 애시 사단이 다 같이 아름답지만 군자는 언제나 인을 앞서라고 하여 인을 중시하였으며 흰머리 승성한 늙은막까지 걸 다듬고 꾸미는 일 게을리 않네. 이거는 이제 별령문을 다듬는 가구 공부에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라고 하여 똑똑한 인재를 망치게 하는 과거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더러니 홍이 서양 사람들 박격포라는 건 새로이 만들어 장혹하다 하는데 그대로 태국 돈만 지키고 앉아 할 수 없는 법이나 동의하고 있다니라고 하여 매적들이 침입해 온다면 지금의 무기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 없음을 들어 국방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도가 서지 않는 현실로 인해 다산이 몸은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인과 그리고 충뿐만 아니라 자주국방도 잊지 않는 선비로서의 참모습을 보였습니다. 견형 기분을 풀고 이건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철저한 선비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세웁니다. 다산은 견형에서 유배지인 장기에서 와각지쟁을 통해 하찮은 일로 다투는 달팽이 뿔과 같은 싸움판으로 당파 간의 다툼을 풍자하였습니다. 풍자 속에 당파 간의 싸움이 치열한 현실로 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다산의 태도는 개인적인 절품을 넘어 오히려 우국지정을 보이는 선비의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점이 철저한 선비가 지녔던 선비 정신인 것입니다. 유배지 장기에서 부정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우아시입니다. 오츠커행인데요. 오징어 노래 오징어하고 백로에 대합니다. 오징어는 체류에 영합해서 이익을 앞세우는 인물이고 거기에 반해서 백로는 청렴 결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불운의 어보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징어는 어보가 되고 백로는 불운이 됩니다. 불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 아래 밑줄로 가겠습니다. 오츠커행은 가난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꿋꿋하게 철시하는 백로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징어를 대조시킨 작품입니다. 다산은 1801년 2월 8일 신유옥사 다산의 세차의 형 정약종이 정조가 서거하고 난 뒤에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문이 막 돌죠. 순정왕후의 아버지가 김항구인데 사도제자를 죽이는데 간했던 인인데요. 노론으로. 그래서
정조가 있을 때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11살밖에 안 되니까 순정왕후가 수렴청정합니다. 수렴청정을 하면서 때는 이때다 이렇게가 노론과 한편이 돼서 그 남인 세력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겁나가지고 그 최채형이 그 천주교와 관계된 물건들을 찌개 지고 옮기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게 챙동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산의 편지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가지고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 옥사로 인해서 장기의 유배를 가게 돼요. 둘째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되고 아니구나. 흑산 신유도 완도로 가게 됩니다. 신지도. 그래서 신유 그런 옥사가 일어나자 대각에 탄핵을 받고 3월 9일 경상북도 포항 거처인 장계내에 유비가 됩니다. 이 가행체 한씨는 먹물을 배에 지닌 오징어가 순백의 백로에게 모습을 끔게 바꾸라고 권유하지만 백로는 자신의 결백한 본성을 바꾸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대하체입니다. 이게 아마 다산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시는 전국시대 춘추 전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시대 초나라 충신 구론의 어보사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 오징어와 백로에 대하는 어보사에 나오는 구론과 어보와의 대화 내용을 우화시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보는 구론에게 세속과 집단이 영합하여 살면서 고관대작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지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곧 논어 양화편 향원장에 향원은 덕지정이 아니라 향원 시골 덕이는 우리 사회의 덕을 해치는 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시골 덕이는 꼭 시골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향원은 요즘으로 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이런 향원입니다. 이런 향원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소시민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만 피해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향원이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가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어른의 역할, 이 시대의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님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원 같은 인물이 되지 말라. 지금 여기 나오는 오징어가 그런 향원 같은 인물입니다. 또 어보사에 나오는 어보가 그렇고요. 그래서 향원처럼 시류에 영합하면서 살 것이지 왜 혼자 깨끗한 척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구론은 구론에 대답. 지금 이게 이제 어보사 이야기인데요. 어보사에 나오는 어보는 구론이 자기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론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가시의 먼지를 트는 법이고 새로 매 감은 사람은 반드시 옷의 먼지를 트는 법입니다. 어찌 내 몸에 박띠 밝음으로써 애물에 떼끼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절대 더러운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상강에 흐르는 물에 내달려가 각 물고기 뱃속에 내 몸을 묻을지언정 빠져 죽을지언정 어찌 능히 하얗고 하얀 것으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세속의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빙그레 웃고는 배천을 두드리고 가면서 마침내 노래 부르기를 창나에 물이 맑거든 내 각근을 씻을 수 있으며
창릉에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을 수 있다. 이 말이 흐리면 흐린 대로 살고 맑으면 맑은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학문이죠. 예. 적당히 그렇게 연합하면서 살아라. 예. 마침내 떠나가면서 구론에게는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론이 어부사를 짓고 명나서에 빠져주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유배가는 선비들은 이 어부사를 반드시 인용해서 시를 짓습니다. 구론과 같은 이런 청렴결벽함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는 이의 시 오징어의 마지막 대화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도 이런 거죠. 다산도 노론 백파의 견제 속에서 백로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치 구런이 상강가에 추방되어 어부사를 짓듯이 다산도 장기에 유배된 후 구름과 같은 심정으로 이 시를 지은 듯합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와 내용도 의미도 유사합니다. 장기에 가 있을 때 그 다산 행제를 죽이라는 상소가 엄청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 실록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다음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나온 시입니다. 구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에 오철가형은 분명히 구름의 어부사를 점한 작품인데 많은 연구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점화된 시임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일하주 여름에 술을 앞에 두고 전정, 군정, 황고, 가의제도, 신부제도 등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실향이라는 시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로 착취하는 아전들을 보고 성량이여 호랑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진대 시인데, 강진대 시를 보면 다산이 완전히 이제 농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화자가 아니고 농민과 일치하는 화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농민의 삶을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실향이라는 시에 짓게 된 배경이 용천에 사는 사람과 봉천에 사는 사람이 장난을 하다가 봉천에 사는 사람이 죽게 되자 두 마을 백성들이 감가의 금실을 두려워하여 용천에 사는 사람에게 자살하도록 권하여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후 아전이 그 사실을 알고 두 마을에서 3만 양의 돈을 착취하였습니다. 다산은 이 사실을 개탄하여 아전을 실향에 비유하였고 헬령을 무능한 부모에 견주어 시로 비판하였습니다. 다산은 몸은 비록 강진에 유배되어 있지만 한때도 어두운 세상을 잊지 않았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산의 세계관은 그의 우화시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랑행이라든지 해랑의 노래인데 고래와 솔피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 백성을 착취하고 이끈을 다투는 지배계층을 풍자했고 이 노행 고양이의 노래에서는 고양이와 쥐 그리고 남산골 아전을 통한 풍자입니다. 곧 일반 백성을 착취하는 아전인 고양이와 백성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고양이에게 상납하는 쥐를 통해 도둑과 그 도둑을 잡아야 하는 아전이 야합하여 일반 백성을 착취하는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무도한 현실을 밝혀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양이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익한 고양이를 소재로 삼아 좀 도둑, 강도, 하적보다도 더 큰 고둑이 감사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다산의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성인이 무도한 세상이라도 현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선비의 정신을 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산은 출처를 고면하면서도 선비로서 세상에 바른 도를 펴기 위해서 출사를 하였으며 출사 후에는
반대파의 모함에도 변하지 않는 충절로 정사에 매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는 시사활동을 통해 우국, 영군, 애민사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비 정신의 일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산의 자연관, 시경시 내용을 살펴보면 유가족 선비의 자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시경시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할 부부의 도리를 노래한 관저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륜의 도를 밝히고 바로잡자는 뜻에서 참된 시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대개 그 모두가 인륜의 도를 밝혀 천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로서 자연물의 비유를 통해 인간사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언의 이소경, 원래 작품이 이소입니다. 이소인데 경자를 붙이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시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경도 원래 시거든요. 민요인데요. 민요를 공자님의 손을 거쳐서 311편으로 체계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성인인 공자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경을 붙여줍니다. 경서 같은 시다. 시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소도, 불언의 이소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경을 붙여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통해 인간적 삶을 비유하여 향리와 벽지를 내 몸에 감았으며 추난을 노끈으로 메어 쳤도다라고 하며 난초를 노래한 곳이 있습니다. 이는 내 몸의 강리 벽지와 같은 향초가 관계있다는 표현으로 곧 내 몸에는 충전과 결벽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쑥, 이 쑥은 악초 나쁜 풀인데요. 재어놓고서 허리까지 가득 채우며 유란을 보고도 그 찰 수 없다고 이른다네라고 하였는데 약초와 향초를 악초죠. 약초가 악초와 향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웃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통해 인간사를 노래하는 것이 선비의 자연관입니다. 선비의 자연관과 인생관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곧 인간의 삶이며 인간의 삶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선흥이라는 분이 쓴 관산어를 자연물을 통해 징집의 의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남편과 그 낭군을 기다리는 아내의 절실한 마음을 달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도 자여가 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달을 통해 옥문관으로, 이 옥문관이 이제 거쳐 나가면 서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옥문관이 북쪽에 있는 게 옥문관이고요. 밑에 남쪽으로 쳐져 있는 게 양관이에요. 네, 그래서 서구로 가는 길이 두 갈래 있는데 옥문관 북쪽에 있는 부역 나간 남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아내의 심정을 묘사하였습니다. 간산을과 자여가에서 아내는 고향집에서 변방으로 징집되어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남편이나 남편을 사지로 보낸 아내의 심정은 편지 연락도 없는 외로움과 염려 속에서 지낸다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부지간의 사랑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극한 자연이겠죠. 이 달을 소재로 해서 쓴 아주 유명한 시, 두부 시가 있어요. 좀 여러분 따라오기가 힘드시죠? 이 시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시기 바랍니다. 월야라는 시입니다. 월야. 두부가 젊었을 때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동네에서는 1등 했는데 너는 당연히 1등 할 거야. 그래서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되죠. 안 돼가지고 거의 755년이니까 43살 때까지 배설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755년 10월 달에 깨원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황태자 무기 출납 갈린 배설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강촌 부주에 가족들이 있는데 자랑하러 갔죠. 갔는데 755년 11월 9일날 안목살이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현종, 당나라 6대 황제가 현종인데 양귀비랑 사랑 노름하다가 안禄산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종은 서촉, 지금의 사천서 서촉으로 피난을 가다가 마이파 언덕에서 양귀비 죽여라, 안 죽이면 못 가겠다 이렇게 군사들이 버티죠. 진했네라는 장군이 양귀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요. 그 아들이 숙종이 됩니다. 그 이제 황태자였던 아들이 숙종이 되니까 두부가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뭐 붙들려가지고 안禄산 군대에 붙들려서 볼모가 됩니다. 장안의 볼모가 될 때 가을쯤 됐나 봐요. 달을 보고 읊은 게 월영입니다. 멋진 시입니다. 왜 멋진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 금야 부주를 오늘 밤 부주의 나를 규정지 독간이라 다만 규방에서 홀로 바라보고 있겠지. 요련 소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여쁜 아이들은 미해업 장안이라. 왜 엄마가 잠도 안 자고 마당에서 장안 쪽 달을 바라보고만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겠다. 향모 온한섭하고 향기 나는 구름 쪽진 머리는 이슬에 젖어 있고 청희 옷비하니라. 맑은 달빛에 옷 같은 팔은 차겠지. 오랫동안 밖에 있으니까 머리에는 이슬을 내리고 팔은 차겠죠. 동서 고금을 통해서 자기 마누라 머리에 향기 나고 옷 같은 팔이라고 할 시인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 하시 의황하고 어느 때 얕은 천막에 커튼에 기대선 쌍조 루흥간이라. 두 사람의 눈물 한 적 마른 것을 비춰줄 것인가. 두 사람 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가 절창이라고 할까요? 지금 달은 누가 바라봅니까? 두부가 보죠. 두부가 달을 바라봅니다. 장안에서. 아내는 몰라요. 무슨 짓 하는지 모르죠.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코 골고. 그런데 자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했잖아요. 저 부주의 달을 아내가 규방에서 바라볼 거야. 상상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절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끈이다. 예. 그래서 아이들 엄마가 왜 마당에 와가 장안 쪽을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서 또 우리 아내는 이슬 맞을 이 구름머리, 구름줄 단장한 그 머리에 설이 내려있고 파란 옷까지 착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울고 있다. 어느 때 우리가 만나가 눈물을 닦을까? 이게 가족이죠. 이 달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자연물입니다. 멋진 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시 있어요. 뭘까요? 정업사입니다. 정업사. 아소 달아 높이 두부사. 정업사가 두보의 이 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멋진 시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자연관이다. 좀 쉬셨죠? 너무 달리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경시와 불원의 이소경 그리고 선행의 200 등의 시문은 자연에서 살고 자연을 노래하는 작자의 자연관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야말로 충기지발에 욕심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에 의해 표현된 자연관과 인생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내지로 행할 수 있는 착한 본성을 타고나도록 한 것이 천명이며 천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래가 천도이며 천리인 것입니다. 천도나 천리가 행해지도록 하면 천명이나 천리가 세상사와 인간사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천기인 것입니다. 이 천기에 예를 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태어나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배고프면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보채고 쟁이별하고 울부짖는 이상가족의 아픔 당연한 거죠. 이게 천기입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수절하는 것과 흥보전에서 흥보가 형제를 보이는 것, 부모 형제를 동양하고 분양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로 설명될 천기인 것입니다. 인간사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인간사를 포함하는 세상사에 자기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두 천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참되게 발휘하여 매사를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인도를 지극히 한다면 마침내 천도에 짝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런 삶의 자세는 천명을 따르는 것이 되고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를 짓더라도 바른 성정이 노래되도록 할 것이며, 천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시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가 자연을 노래하면서 인생을 노래한 시라는 겁니다. 문학 작품에는 모순된 정치 현실로 인해 살기가 불편한 점과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점 또는 편안한 점을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자연을 노래한 것입니다. 육아의 자연관에서 보자면 어떤 시는 자연을 노래한 시고 어떤 시는 자연을 노래하지 않는 시 등으로 양분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이 자연을 말할 때에는 자연이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점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육아의 자연관에서 보자면 현실이 곧 자연이기에 자연을 노래하는 동시에 인생을 노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25장에 보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돌은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였듯이 동양에서는 원래 저절로 그러한 상태로서 천년스러운 것을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아의 관점으로 말하면 세상살이에서는 인도나 천도 또는 인륜이나 천륜에 어긋나지 않는 것 등을 일컫는 말로서 설명될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철저한 선비였던 다산의 한시 작품을 고고하되 그와 같이 육아의 자연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산은 양지변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양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개념을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의 상태란 인륜에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육아의 자연관은 성인은 감히 천하를 잇는 마음을 두시지 않았다고 한 것과 성인께서 인을 행하시는 방법은 무도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기필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등과 같이 공자고 성인은 어두운 세상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비 정신이면서 선비의 자연관입니다. 선비의 자연관에서는 개인의 인간사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도 자연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비가 바라보는 현실은 절실한 자연일 수밖에 없고 그 암담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진정한 육아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비의 자연관에는 세상살이에서 인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인륜을 중시한 다산의 자연관이 나온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음녀행 너를 그립다 신데요.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이 시는 다산이 30세 되던 어린 아들 구장을 곡하며 지은 작품입니다. 다산이 진주 계신 부친을 뵈러 간 사이 구장이 천년도를 앓다가 종기로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놓은 다산은 비통한 심정을 지금 날짜를 따져보니 구하기 막 신음하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간인학을 버려놓고서 노래하고 춤추며 촉성 아래 난강에서 물결을 따라 오르내렸던 것이다 라고 하여
부정의 안타까움을 자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 간의 정을 애타게 표현하는 것도 육아의 자연간인 것입니다. 다사는 책에서 천지간의 큰 문장은 물태와 인정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큰 문장의 조건을 물건의 모양에 근본하고 인정해서 발로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신실되게 나타내는 시정신과 두터운 인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대한 문장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장에는 유자의 자연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유자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문의제도예요. 문의제도. 문장에는 도가 실려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흉년 때 본 비참한 모습을 유아라는 시에서 이게 지금 제목인데요. 흉년을 걱정한 시이다. 지아비는 아내를 버리고 어미는 자식을 버렸다. 실제 아이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엉엉 울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어머니는 어린 오누이를 버린 사건을 슬프다 이 백성들 본성마저 잃었구나. 부부간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미도 제 자식을 돌볼 수 없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 오누이의 처지를 슬퍼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의 묘사가 자연 묘사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서 자연을 묘사하면서 두터운 인정을 드러낸 온유 도누,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고 두텁은 이런 시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시가 진짜 온유 도누한 시라는 겁니다. 온유 도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이 그래서 진짜 따뜻한 성품이 드러내는 이런 시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동정심이 가고 처간지심이 생기고 그게 인의 실마리 아닙니까? 사단 중에. 그렇죠? 다단이 23세 속가에 급제한 후 청중간에 공부할 때 양식이 떨어져 식구들이 호박죽으로 연명했죠. 그러니까 어린 개인적이었지 호박을 훔쳐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가탄이라는 호박을 탄식한다 라는 시인데요. 오령충자의 이야기를 용서하여 다시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령충자는 맹자에 나오는 진중자로 결백증에 가까운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설살이하는 행위에 집에 가니 큰 거의 한 마리가 있어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요리해 먹었죠. 요리해 먹고 났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뇌물로 받은 것이라니까 이 진중자가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내고 결국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진중자와 같은 작은 측면 달갑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관이라는 거예요. 유자의 자연관. 혼자 깨끗한 척.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남과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같은 나단의 삶의 자세도 자연관이다. 역대의 천재한 선비들은 수신 후에 남이 제 자신을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수신이죠. 6조목이 있잖아요. 대학에 6조목.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합니다. 요 앞쪽이 본이에요. 요 뒤쪽이 말이고. 근데 우리는 말에 많이 신경을 쓰죠. 수신도 안 되면서 치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결말이 안 좋은 게 본말이 전도된 꼴이죠. 수신을 해라. 그 다음에 재관을 해라. 그 다음에 치국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니까 비리가 일어나죠. 본말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의라는 것은 뜻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지는 거죠. 그러면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는 게 뭐냐? 착한 사람 돼야지. 나 착한 일 하고 착한 사람 돼야지.
그 다음에 작은 뜻으로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또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사람,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기 안 백성의 도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불쌍한 이웃과 백성들의 근심을 잊지 않는 불망 백성지병의 자세로서 민시병소,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현실 참여시입니다. 현실 참여죠. 참여적인 사회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산이 기연하에서 상시분속, 시대를 가슴 아파하고 풍속을 분이 여긴다고 하였으며, 그에 많은 사회시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창작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온유 도노한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봉지, 염찰, 또 적성촌사 자계, 암행의사 나가서 했다, 33살 때. 그 다음에 김인씨도 그때죠. 애절양은 강진에서 1803년도일 겁니다. 그때 쓴 시입니다. 이런 시들이 다 민시병속이면서 상시분속의 현실감과 자연감을 나타낸 것이고, 다산이 말한 물태인정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무화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무화정의 아름다움을 평소에 들어왔기에 암행의사 직무도 수행하면서 그 아름다움도 완상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표현한 시입니다. 유자의 자연감이 담긴 참된 시는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두터운 인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산이 상령지방 파주, 이 상령은 철원의 일부하고 파주 일부하고 지금 북한 쪽이에요. 그래서 우화정은 실제 지금 북한 쪽에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순찰할 때 평소 업무하던 우화정에서 내려다온 풍물이 성경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의 탐욕에 시달리는 가난한 농민들의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수심이 서린 모습을 통해 물태인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을 노래하는 동시에 인생을 노래하는 자연가인 것입니다. 전 연천행간 김양직과 전 상령구주 강맹기를 논제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자세가 선비정신과 육아의 자연관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천도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애절량 1803년에 그 강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로 해놨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아이는 난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군정을 안 냈다고, 세금 안 냈다고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버렸죠. 끌고 가니까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안방에 뛰어들어가 자기 남건 성기를 잘라버린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아내는 그 성기 잘린 남건을 들고 간에 호소하러 갔는데 간에서는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애절량입니다. 이 애절량은 군정의 문란을 지략적으로 보여준 시입니다. 시향하에서 세상에 인륜의 도를 밝히고 세상을 염려하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고, 기연하에서도 임금을 사랑하거나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이 시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거나 풍속을 분이 여기지 않는 것은 이런 풍자시, 사회시가 아니면 시가 아니고 참여하고 풍자하고 권장하고 징계하는 의의가 없으면 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산문화의 특징은 그동안 덜 중시해왔던 현실 문제, 유자들 시 중에서도 다산만큼 이런 농민들 또는 좀 나보다 못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유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고발하거나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문제 등을 실온에서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시 작품을 통해 실현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시에 의해서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지며 인정이 두터워진다는 가르침은 육아의 문학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온유도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경의 시처럼 작시자의 태도가 사무사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작시자의 태도에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 온유도노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의 시에서 핍박받는 농민들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온유도노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무사고요. 시경시처럼 작시자의 태도가 사무사라야 온유도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사라는 말은 우리 밑에 주 69번이 있는데요. 논의 위정편 무사장의 공자 말씀에 자화 시 301원이 폐지하고 왈 사무사라. 시경시 300편을 한마디로 단언한다면 사무사하다는 겁니다. 시경시가. 시경시 같은 시가 사무사하시고 온유도노한 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며 인정을 두텁게 하자면 진실된 내용이면서도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바른 대로 이끄는 실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사란 생각함에 사백함이 없는 공명정대한 시적 태도로 시대상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두터운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무사한 시입니다. 그래서 애절장 같은 것이 사무사한 거죠. 작시자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현대문학 연구자들 논문 쓴 걸 어떻게 봤는데요. 가장 사무사한 시가 순수시다. 그러면서 박목을의 나그네라든지 청록파, 자연시파, 순수시파,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이런 시가 사무사하다고 들고 또 천상병의 귀천 나 죽으면 소풍 왔다 갔다 하다 그건 시 있죠. 그게 사무사하다고 예를 들던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봤잖아요. 69번 주를 보세요. 공자님이 시경시 300편을 한마디로 단언하자면 사무사하다는 거죠. 시경시는 그런 순수가 아닙니다. 인륜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회시계의 시들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가장 순수한 마음의 시가 순수시파, 청록파 이런 분들이실까요? 아니면 이육사나 윤동주의 해질 참전생이실까요? 일본 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때는 그게 사무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시는 순수시는 될 수 있지만 사무사에 비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무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작시자의 태도가 가장 순수한 사람은 이육사 같은 분. 일본은 나쁘다고 우리 독립해야 된다고 울부짖은 윤동주 같은 시가 사무사한 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게 사무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대의 절실한 인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시대를 민망하게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시의 작가는 사무사한 시 정신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면 현실의 여러 가지 모습점에 대해 예민하거나 소홀히 하는 태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히려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그것에 대결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한 다산의 기본적인 생각도 따지고 보면 민시 병속의 관점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전장을 비롯한 다산의 사회시가 가장 온유도노하면서 사무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시자의 태도가 사악함이 없는 것을 사무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이 시를 창작한 것은 천시받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순수한 태도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제, 가족애를 중시한 삼별시가 있죠.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주에서 밝힌 것처럼 다산은 경상북도 영해만 거쳐 어촌의 장기로 유배가면서 1801년에 숙부님을 비롯한 큰형님, 약현가, 서구촌, 지금의 한강 북촌 원어로 입구에서 이별을 하였습니다. 1801년 1월 10일 정수나무가 천주교 금지령을 내린 후 다산은 1801년 2월 8일 대각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노론 백파가 위정척사의 명목으로 남의 시파를 내몰기 위해 일으킨 신정옥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산의 유배뿐만 아니라 셋째형 정약종은 참행당했으며 둘째형 정약종은 전라도 강진의 완도 신지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숙부님의 별과 애통해 하는 큰형님의 안타까운 이별 시간에 해는 사정도 없이 헤아리지 않고 저물고 있습니다. 이런 이별의 다산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때가 오겠지라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해륙의 두터운 인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평에서 이별인데요. 29일 새벽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산은 처자와 이별하는 애달픈 마음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사평은 지금의 강남 신사동 부근입니다. 한강을 건너 하룻밤을 묵고 이런 새벽에 처자식들과 이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에는 쌍쌍이 새가 날고 땅에서는 어미소와 닭이 각기 자기 새끼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다산은 처자식과 헤어져야 합니다. 처자와의 이별을 처참한 마음을 자연물을 통한 언해치의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영 하담에서의 이별이죠. 하담 선영이 있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치 현실의 비장함을 드러낸 표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다산의 애륙 지정이 곧 육아의 자연관이며 철저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설륜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장기 유배 길에 올라 지은 이 삼별시는 모두 철륜과 일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자의 자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01년 황사형 백서 사건, 이게 이제 10월달에 일어나죠. 그래서 11월 달에 불러올려와가 11월에 다시 이제 기약을 가는데 다산은 강진, 둘째 형은 흑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주 율정이라는 주막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율정별입니다. 41페이지에 다산은 특히 흑산도를 애지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상상하면서 둘째 형님의 아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늘 학문적으로 존경하였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알아주었던 둘째 형님을 무지개에 비유하면서 다산 자신은 그 무지개를 쫓는 아이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삼별시와 율정별에서 보인 가족애와 형제도 자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륜의 도를 보인 시가 있는데요. 6초 나온 정근에 대한 애틋한 정을 이야기한 것도 자연관의 반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선비가 어릴 때 배운 바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출사를 하였던 것처럼 다산도 출처의 고민 속에서 출사를 하였습니다. 간직에 나아가서는 누른 백파의 견제로 한로의 험난함을 겪지만 그에 굴하지 않았으며 목민자로서의 선정을 베풀고 유배 기억으로는 수많은 저수를 남기는 등
어디에 처해도 백성들의 고통과 우국지정을 잊지 않는 선비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현실을 잊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세육표, 목민심서 등의 저서와 애민정신이 담긴 한시를 창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비정신입니다. 육아의 자연가는 산수만을 자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 내에 있는 것은 모두가 자연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자연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인도나 천도 또는 인륜이나 천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육아의 자연관입니다. 출철관이나 인륜의 도를 행하는 관점, 그리고 산천초목을 보는 관점 등 모두가 자연의 관입니다. 아무 때나 응가하려고 했는가, 또 아무 때나 배설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유교의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전통적인 선비정신에 따라 배설에 임했는가를 논하는 것과 상자연을 하면서도 상자연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실을 염려하려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육아의 자연관을 옳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시에 나타난 다산의 자연관은 문책에서 밝힌 것처럼 이 세상의 큰 문장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두터운 인정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첫눈으로 이런 아이를 그리워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게 이제 자연관이라는 거죠. 유배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혈육의 정을 얻겠을 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오누이를 보면서 온유 도누의 시정신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와 인륜의 정을 표현한 시를 통해 불망, 백성지병과 민시, 병속, 상시, 분속의 자연관을 제시하면서 물태인정을 형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산의 한시는 언제 어떤 곳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 선비정신과 자연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산 다산의 삶이 선비의 자연관으로 명명될 수 있는 그야말로 청기지발의 욕심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난 시였습니다. 이들 시는 또한 사무사한 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감사합니다.